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빼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복습하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 행정 주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본래적 행정 주체가 있다. 원래부터 행정 주체인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행정 주체가 있다. 본래적 행정 주체가 아닌 친구들인데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 주체, 즉 행정 작용을 하는 쪽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본래적 행정 주체에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 말은 본래라는 것은 어떤 사무를 위탁받아서 그것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본래 자기의 공행정 사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원래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행정 주체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 제도는 있는 나라가 있고 없는 나라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도 그것도 권력 분립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입법행정사법이라는 것은 서로 수평적인 권력이 분립되는 거라고 한다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수직적으로 권력이 분립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헌법에 117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의 행정주체가 되는 겁니다. 걔네들도 고유한 자기만의 사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일을 자기가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공기관, 지금 공공기관의 이제 채용 비리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1000개 정도가 있어. 1000개 정도가. 걔네들 다 행정주체야. 다 행정주체입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나 또는 지방공기업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들을 다른 애들한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위탁이라고 합니다. 공무를 위탁한다. 그럼 그 위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얘네들도 행정주체 지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기타 행정주체에는 기타 공법상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수탁사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는 것은 우선 법인에는 법상 필요에 따라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걸 우리가 법인이라고 했어요. 사람에는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법인에는 이제 사법인이 있고 공법인이 있죠. 우리가 다루는 건 대부분 다 공법인입니다. 공법인인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 대한민국도 역시 공법상 법인이에요. 대한민국도 사람입니다.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법상 법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안에 3명이 있었어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이런 게 있습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 이렇게 있는데, 사단법인은 이제 사람이 모인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거. 사람이 모였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공단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공법상 사단법인, 다른 이름으로 공공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공조합. 그 다음에 공법상 재단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재단법인은 돈이 모인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근로복지공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로복지공단. 걔네들은 돈을 관리해요. 그렇죠? 돈을 관리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잠깐 쉬고 있으면 실업급여 같은 것들도 걔네들이 주고요. 일하다가 다치면 이제 산재보험급여 같은 것도 걔네들이 주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 애들이 공법상 재단법인. 그 다음에 공법상 또 누구도 있다고? 영조물법인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영조물법인은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가 있죠. 고속국도. 행정법을 공부하지 않은 갑은 어떻게 불러요? 고속도로. 행정법을 공부한 사람은 고속국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길 가다가도 여기 인도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공부를 안 한 사람. 보도에서 뭐 하시는 거죠? 이러면 이제 공부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를 관리를 하죠. 이런 애들 공기업들, 얘들이 바로 영조물법인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수탁 사인이 있죠. 공무수탁 사인. 민간인한테도 사인한테도 역시 공무를 위탁을 하면 그거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될 수가 있어요. 이때 공무수탁 사인에는 누구하고 누가 자연인도 포함될 수 있고 법인에 누구도 있다. 사법인도 있다. 이렇게 해서 행정 주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순서를 행정구제법을 먼저 그 다음에 서설, 작용법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법 먼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구제법에서는 행정쟁송제도하고 손해전보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부터 들어가는 거야? 기본은 1차적 권리구제, 즉 행정쟁송제도부터 시작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쟁송제도에서 소송 먼저 공부한다, 심판 먼저 공부한다, 소송 먼저 공부한다. 그렇죠? 판례가 그쪽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 먼저 공부한다. 그러면 쟁송에서 행정소송은 그 절차를 정하는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라는 게 있고 심판 절차를 정하는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거기서 소송법에 보게 되면 행정소송이 4가지가 있었지. 4가지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앞에 2개를 주관적 소송,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고 했고요. 제가 사용하는 표현은 여러분 문제에 그대로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귀에 익숙하게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부터 저기 기출특강하고 저 관리반 그것 때문에 녹음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녹음을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문제들을 그대로 녹음을 해주거든요. 수업 내용이 아니라 그 이제 그 결론 부분이죠. 여러분들한테도 요거를 다시 녹음을 다 해드릴 거예요. 이거 원래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짧잖아요. 중간에 조립식 빼고 나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요거 알고 기출문제 풀면 시험 보면 90점은 나와요. 아주 복잡하게 막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험에 스스로 부적합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거저거 수업 다 들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거 하나 하고 기출특강 하나 하고 게임 끝내고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그럼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수험 적합한 인간으로 잠시 변신, 잠시 모범생 코스프레 조금 해주면 됩니다. 한 1년 정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코스프레 하라고 해서 잘하는 친구들은 바로 합격합니다. 뭐 예전에 이제 이런 거 시켰어요. 옛날에 저 공부할 때 쓰던 방법인데 뭐 가끔 하는 얘기예요. 중학교 때까지 공부 너무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일반고 들어갈 때 250등 막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바로 전교 1등. 계속 쭉. 이게 왜 가능한 거냐? 한 방법은 단순했어요. 딱 한 달 반, 2달 정도 그냥 그 연습장 있잖아요. 갱지 연습장. 그거를 연습장에 스프링 달린 거 갱지가 좋은데 그거를 이제 구하기 힘들어서 학원 안에서 그냥 매점에 있는 걸 사다가 하루에 그냥 3권씩 날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보면서 책 보면서 그냥 손은 손대로 가고 나 혼자 쭝얼거리고 있고 눈은 눈대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해를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면 어떡해?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해? 그냥 외워버린 거예요. 쌍을 다 외워버립니다. 외우다 보면 이해가 돼요.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 단순 무식한 방법, 집중 코스로 그냥 모범생 코스프레 잠시 시키면 그걸 그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또 바로 1년에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잠시만 미친 척 하세요. 잠시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은 이제 없을 거야. 지금 뭐 영화 보고 술 먹고 막 연애하고 막 할 거 다 하면서 합격하면 이거 안 돼. 알겠지? 지금은 잠시 감옥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험생은 누구보다 미치야. 군바리보다 미치야. 그쵸? 군바리보다 미치야. 이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임이야. 그쵸? 빨리 끝내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의 앞에 2개가 주관적 소송, 그 다음에 밑에 2개는 객관적 소송 이렇게 갔어요. 그 중에 이제 중심은 누구라고 했지? 항고소송. 항고엔 누구 있어? 취소, 무효, 부작위 이렇게 있었어요. 행정심판에는 당사자 심판, 민중 심판, 기관 심판은 없음. 뭐만 있어? 항고 심판만 있어. 근데 거기에는 취소, 무효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취소, 무효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의무이행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 예, 그게 왜 그렇게 도입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것도 다 이제 행정부의 농간질에 의해서 지금 이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 예, 여러분들은 들어가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알겠죠?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있는데 제일 먼저 뭘 공부하라고 했어요? 취소 소송.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총 몇 개가 있다고요? 46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46개 몇 개 없지? 왜 몇 개가 없어? 이걸로 다 커버돼? 그럴 리가. 그쵸? 민사나 형사나 헌법이나 이쪽 소송보다 우리 쪽 소송이 가장 복잡하고 막 난해한데 어떻게 46개로 커버가 될까? 왜 그러냐면 나머지 것들은 다 다른 법을 준용해 와요. 준용해 오고 우리 소송 절차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친구들, 특수한 절차만 따로 모아놓은 게 46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거야. 했을 때 46개 중에서 26개가 취소에 대한 규정이라고 했죠. 그럼 뭐라 부른다? 취소성 중심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성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먼저 기본적으로는 취소송에 대해서 다 하고 나서 다른 소송에다가 준용시키는 방법, 준용시키는 거. 예, 준해서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준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서 일부 수정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똑같이 적용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눴냐면 1조에서 8조까지, 9조에서 34조까지, 35조에서 38조까지, 39조에서 44조까지, 45조에서 46조까지 이렇게 나눴어요. 1에서 8까지는 총칙이었어. 이거는 모든 소송에 다 적용되는 부분이야. 총칙. 그 다음에 9조부터 34까지가 이게 26개. 요게 취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부터 해서 38까지 요게 바로 무효하고 부작위 취소송 외의 항고송이 되는 거고, 그 다음 39부터 44까지가 당사자 소송이 되고 45, 46이 바로 객관적 소송으로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취소부터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취소송, 우리가 모든 소송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기로 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소송재판, 2단계 본안재판, 3단계 법원 판결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항상 체계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체계를 놓치는 순간 문제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판례를.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못 외웁니다. 이 집만 애들 가르치는 것만 13년째 행정법만 하고 있어. 가르치기 시작한 다음부터 딴 책은 본 적도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도 못 외웁니다. 네, 못 외웁니다. 그건 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알아서 막아야 되는 거지 전부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소송재판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각하할까 말까 이거 판단하는 거지. 각하, 물리일치각, 아래 하자. 그래서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라고 했어요. 애초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면 그러면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예 될 수가 없겠지. 그쵸? 그런 걸 행정소송의 한계. 근데 행정소송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요. 뭐를 보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주의, 피고적격, 전치주의, 제소기관, 재판관할 이런 식의 소송요건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어저께 우리 뭐 남북정상회담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런 얘기 했죠. 그게 뭐라고? 행정소송의 한계 문제라고 했죠. 무슨 뉴스에도 나오더만. 뉴스를 한 3, 4일 못 봤더니 뭔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제 수업 끝나니까 다른 선생님이 휴게실에서 뭐 어쩌고 이게 며칠 쉬었더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군. 그래서 뉴스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니까 통치행위 나오더라고요. 우리 어저께 남북정상회담, 이라크 파병 이런 게 바로 통치행위야. 통치행위. 뭐라고 했어요? 우선은 직관적으로 접근해. 대통령이 행정부
행정부 수반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위를 하는 거라고.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게 되면은 이건 권력 분립의 범위를 이미 벗어나 버린 거야. 벗어나 버리니까 사법부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통치행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세 뉴스엔 통치자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통치자금. 그런 개념이 없어요. 통치자금. 그냥 이재만 씨가 만든 거야. 알겠지? 통치자금인 줄 알았다. 그럴 리가. 그쵸? 통치자금인지 알았다는 건 믿을 수 없어요. 왜 믿을 수, 그렇게 무식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무식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지. 그쵸? 전략이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행정소송의 한계, 소송 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소송재판. 두 번째, 본안재판 가면 뭐 있어? 뭐 집행정지니, 소변경이니, 소병합이니, 소송 참가니, 뭐 이런 얘기들을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본안소송 절차입니다. 본안소송 절차. 본안에서 어떤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가, 절차적인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취소의 심리 원칙입니다. 심리 원칙. 그래서 이건 절차 문제가 아니라 법관이 판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가. 심리 원칙.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며 당사자들의 주장을 기준으로 할까, 아니면 얘가 막 위법성 판단 기준실을 들고 다니면서 위법성을 찾아낼까. 그런 부분이 심리 원칙. 그죠? 기초인문 특강 듣고 오셨죠? 듣고 온 사람. 이래 숙제를 안 해서, 숙제를 안 해서 되겠어? 수험생은 간단하게 생각해. 수험생은 뭐예요? 수험생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알겠어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기계야. 기계야. 어떤 강사님의 수업이든 어떤 과목이든 간에 시키는 대로 해서 떨어지는 일은 절대 없음.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을 하면 합격합니다. 알겠어요? 결석하고 합격하는 사람은 내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어요. 결석했거나 수업 시간에 졸았거나 그래놓고 나서 합격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알겠어요? 물론 다 결석 안 하고 출석 다 하고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결석하고 합격하는 일은 절대 없는 겁니다. 철저히 성실성.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공부는 머리로 열정으로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거고, 공부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궁뎅이로 다리로 손가락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절대 몸을 쓰는 겁니다. 몸을 쓰는 거지 머리 쓰는 거 아닙니다. 공부는 몸이 움직이면 머리는 알아서 따라 움직이는 거야. 머리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헬스장 다니지 마시고 걷기 운동하시고, 걷기 운동 하루에 1시간 절대 무조건 운동하셔야 됩니다. 몸이 지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올 때는 저도 이제 차를 타고 오지만 갈 때는 여기서부터 저 신림동 연구실까지 지금 매일 걸어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신림동까지. 운동 따로 할 시간이 없어서 1시간 반 정도 걸으면 도착하거든요. 1시간 반 정도 걸으면 딱 가면 우선 온몸이 다 땀으로 젖잖아요. 그렇지? 그럼 한번 씻고 갈아입고 다시 그 다음 수업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운동하시는 겁니다. 1년 못 버텨요. 알겠죠? 약 먹어서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시험 딱 직전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 다리 후달 걸려줘야 됩니다. 다리 후달 거리고 쓰러지기 직전 돼야지 합격하는 거야. 어떤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버텨주시고, 약은 지금부터 드세요. 약은 시험 직전에 먹어봐야 아무 효과 안 나옵니다. 모든 약은 기본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 앰플 이딴 거 먹지 마세요. 정신 몽롱해집니다. 알겠죠? 그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약은 한약만 먹는다. 알겠죠? 한약만 먹는다. 다른 거 안 맥힙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합일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합격까지 도착을 하는 것이지, 뭐 하나 문제가 생기면 합격은 없는 거야. 왜? 남들 안 놀아요. 알겠죠? 남들 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수생들 여기저기 포진돼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거야. 그쵸? 초시는 장수와 싸우는 거지 옆에 있는 초시랑 싸우는 거 아니야. 알겠죠?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옆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수생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철저히 치열하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법원의 판결 3단계 들어가잖아. 여기서 뭘 봐요? 판결의 종류하고 판결의 효력하고 두 개를 본다라고 했어요.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 이유가 없으면 기각, 그냥 끝나겠지만 이런 거 말고도 특이한 판결들이 있더라고요. 특이한 판결들이 인용 중에도 특이한 판결이 있고 기각 중에도 특이한 판결이 있는데 그것만 출제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질문을 하면 원래 원칙적인 내용은 알아야만 이거를 답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구석진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변별력이 나오는 거고, 판결의 효력 부분은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3단계, 1, 2, 3단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 1단계 중에 소송재판 중에 소송 요건 들어와 있었습니다. 소송 요건. 그래요. 행정소송법 19조 본문에 따르게 되면 취소송 먼저 한다고 했지? 취소송의 대상은 뭐라고 돼 있었어요? 처분 등. 근데 등은 뭐였어요? 재결. 그랬죠. 재결. 행정심판의 결론. 그러면 소송은 무엇과 무엇이 있는 거다? 처분 취소송, 재결 취소송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이 재결이라는 것도 역시 처분의 일종이었죠. 그러니까 아예 행정행위 아니었었습니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소송법이 등 재결을 별도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다. 왜 그렇죠? 재결에 대한 소송은 상당히 특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등을 별도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 대상 적격에 대한 문제는 행소형제 입법규율 역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행소형제 입법규율 역사, 행정소송법 형제한테 행정법의 입법규율의 역사를 가르친다라는 거였습니다. 대상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행소형제에서 행은 뭐였어요? 행정처분, 소는 소극처분, 형은 형식처분, 제는 재결처분. 다시요. 행소형제 입으로 따라하면서 갑니다. 입으로 따라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가진 게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가져야지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매핑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자원은 빨리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어디가? 구제법 뚫리잖아요. 구제법 뚫리면 앞에 건 공부 안 해도 다 풀려. 알겠어요? 구제법 여기 가서 집대성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그래요. 그래서 하나가 뚫리면 막 뚫리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막 가속도가 납니다. 실력이.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돼. 행소형제 첫 번째 행정처분, 소극처분, 형식처분, 재결처분 네 가지다. 이거지? 어디 나와 있는 얘기야?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2조 1항 1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다. 처분 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끊고 여기까지가 행정처분 또는 그 거부 / 끊고 이게 소극적 처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끊고 이게 형식적 처분 그 다음 여기까지가 처분이다. 그 다음 뒤쪽은 뭐라고요? 행정심판의 재결 이게 재결 처분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개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법규율 역사에서 입법은 행정입법 규율은 종된 규율 역사는 역사해서 이런 게 있는데 요건 우리가 작용법 가서 다시 배우게 될 거다. 우선은 먼저 행소형제였습니다. 첫 번째 행정처분입니다. 법에 써 있는 개념, 법상 개념은요, 항상 변수 X다. 오케이, 변수 X다. 뭔지 몰라. 해석을 해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말하는 법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비교입니다. 알겠어요? 법에서 얘기한 논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교예요, 비교. 그러니까 유사 개념하고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해 버리는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비교한다. 알고 있는 게 바로 뭐였어? 행정행위. 이거죠. 행정행위. 독일에서는 그 자체가 실정법상 개념 변수 X였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상수값이다. 강학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학문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념. 첫 번째요. 1번 행정청에 행해야 된다. 2번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해야 된다. 3번 권력적 단독행위 된다. 4번 공법행위 된다. 5번 국민의 권리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된다. 하나씩 설명드렸죠. 이게 행정행위인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다섯 번째 거 권리임에 영향을 미친다.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고요? 실체법이라고 했지. 법의 실체가 권리 의무니까 실체법. 그러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행정행위면 행정행위는 무슨 개념이야? 실체법적 개념인 거지. 실체법적 개념. 이론론에 따르게 되면은 처분은 행정행위라고 똑같은 거야. 똑같으면 처분도 역시 실체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처분하고 행정하고 다른 거야. 우리가 얘기할 때 이원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언제나 크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언제나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다는 크다, 다르다는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체법적 개념 말고도 플러스 알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존재할 수 있다. 단지 실체법적 개념이라고만 우리가 국한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쟁송법적 개념 이렇게 부릅니다. 쟁송법적 개념 이름은 왜 그렇지? 소송법, 행정소송법, 심판법, 행정심판법에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처분에 대한 규정. 합치면 행정쟁송법이잖아. 행정쟁송법. 그래서 그냥 쟁송법에 써있는 개념이지 뭐. 이런 뜻으로 쟁송법적 개념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판례는요. 1984년도에 전면 개정 전까지 행정소송법이 전까지 처분이 뭔지에 대한 말이 없었다. 전혀 규정되어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판례는 대법관들은 처분이 뭔지 몰랐다. 뭔지 모르는데 분명히 행정소송법에 처분에 대해서 취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니 그게 뭔지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뭔지 몰라. 뭔지 모르니까 자기도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행정행위를 그냥 거기다가 대입시켰다. 그래서 행정행위하고 처분은 똑같은겨.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도 입장 변경 없다. 그러면 이론론, 판례는 이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학설은 그렇지 않다. 다수의 입장은요. 쟁송법적 개념설. 이유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확실히 확인을 해줬습니다. 확인을 해줬어요. 그 판례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저쪽에 연세대학교 지금 안 계시죠? 그만두셨는데 퇴직하셨고 홍정수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홍정수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던 대학원생이었어요. 근데 제 연구실로 밑도 끝도 없는 애가 찾아왔어. 넌 누구냐? 내 수강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신림동 딱 중심가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두고 있었더니 간판에다가 내 이름 다 걸어놨더니 아무나 막 질문하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문 잠가버렸어. 그런데 들어오더니 갑자기 오늘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판례는 도대체 뭔가요? 너 나 아니? 그랬죠. 너 누구니? 근데 큰일 났다. 그래갖고, 왜? 좀 이따 난 수업을 들어가야 돼요. 15분 뒤에. 그때 윌비스에 있을 때인데, 물론 지금도 저기서 윌비스에 있지만, 하여튼, 이제, 학원까지 가는 길이 15분이면 되긴 하는데, 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잖아. 가는 거리 5분, 남은 시간 10분, 담배는 한 대 펴야 갈 것 같고, 이거 뭐 어떡해. 그래갖고, 내놔봐! 그래갖고는 담배를 피우면서 5분 동안 있고, 그 다음에 5분 동안 설명하고 딱 빠졌어요. 그 판례가 상당히 중요한 판례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판례냐면 헌법재판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그건 처분이 아니라고 각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네. 행정소송법의 처분의 개념이 너무 좁게 돼 있어가지고 나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 막 이러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럼 헌재가 뭐라고 했어? 너 바보냐? 이렇게요. 왜냐하면 2조에 뭐라고 돼 있냐? 그 맞게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야?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이거는 충분히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처분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커질지 모를 문제 아닙니까? 이거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는 거거든. 근데 어찌 처분이 좁다 말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설은 뭐라고 보냐? 행정행위랑 똑같다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좁게 볼 수 없는 거다. 이원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이 되는 거지. 여기엔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누가 사용하는 곳이죠? 행정행위는 적자잖아. 그치? 적자니까 그냥 처분의 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누가 아닐 때? 행정행위가 아닐 때.
행정행위 외 행정작용, 행정입법이라거나 내부행위라거나 사실행위라거나 이런 식의 행정행위가 아닌 친구들이 과연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포함될 수 있을까 문제가 될 때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안에 밀어 넣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동안 잘 사용이 안 되어 오다가 1994년도에 판례가 어느 정도 포석을 깔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외형식불입니다. 외형식불. 다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외형식불. 항상 상대방의 인식이 기준이에요. 상대방의 인식이. 그래서 외형,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식, 상대방의 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이며, 불, 상대방의 불이익과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그 친구가 비록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는 못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으로 인정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태는 2010년도부터 마구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예전에 제가 처분의 범위 좀 확대를 시켜서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제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 더 넓혀놨어 판례가. 막 이도 저도 다 처분이래. 막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군.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뭐가 있었다? 외형식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처분을 인식할 만하며 그 불이익과 불안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처분으로 인정해버리자 이건데, 인정해버리면 그 친구의 태명이 뭐라고 했어?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했습니다. 형식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거부처분입니다. 거부처분 들어가면 소극적 처분이죠. 소극처분. 법에는 그 거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면 족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판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권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청권. 설명을 자세히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 신청권은 무슨 신청권? 응답 신청권.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해 볼 만한 권리입니다. 응답이라도 요구해 볼 만한 권리인데 이조차 없다면 절차적 권리로서 응답 신청권조차 없다라고 하게 되면 실체적 권리로서 내가 해달라는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 판례가 이렇게 말하거든. 판례가 신청권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단순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단순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절차적 권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거부도 처분이 되려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거부도 처분이 되려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었었죠. 2번.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권리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권리가 판례가 말한 그 권리야.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 만족적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법상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권리가 성립이 돼야지 이 거부가 이 권리에다 영향을 미쳐서 처분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권리가 아예 성립이 안 되면 거부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라도 인정이 되려면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되는 거야?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해서 응답 신청권을 판례가 하나 추가해 놓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결 처분입니다. 재결 처분. 내가 먼저 행정심판을 거친 거지. A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기각재결이 나와서 기각재결이.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뭘 한 겁니까? A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그대로 지지한 거잖아. 지지한 거지. 그러면 실제로 소송에서 말이야. A 처분 안에 위법이 있다면 이것을 그대로 지지한 기각 재결 안에도 위법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똑같은 위법을 주장을 하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19조에 따르면 어때요? 본문에 따르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재결에 대한 취소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소송에서 동일한 위법을 주장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동일한 위법을 주장해. 그러면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의 법원은 위법해 인정하고 재결에 대한 취소에서 법원은 적법해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똑같은 내용을 판단을 했는데 이쪽과 이쪽의 판단이 달라져 버렸잖아. 그러면 재판관의 모순 저촉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뭐가 필요해지기 시작한다?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교통정리가. 너가 어떤 위법을 주장할 것인지에 따라서 너가 무엇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소의 대상을 정하자. 이거야. 정하자. 이런 모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원처분과 1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그러면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원처분과 1도 관련 없는 얘기라고 하게 되면 즉 재결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위법 문제라고 하게 되면 그때만 재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그게 바로 원처분이 중심, 재결이 예외 이렇게 해서 원처분 중심주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대상적격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원고적격으로 점프 뛰었죠. 원고적격으로 점프를 뛰었습니다. 원고적격 어디를 봤냐면 12조를 봤어요. 12조를. 다른 것들은 있잖아요. 대상적격, 그 다음에 피고적격, 전치주의, 제소기간 이런 다른 소송 요건들 같은 경우에는 취소에 대한 규정을 다른 소송 절차에서 준용해. 그런데 원고적격만큼은 너무나도 중요해가지고 요거는 취소송 따로, 무효항의소송 따로, 부작용소송 따로 12조, 35조, 36조 각각 별도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오케이. 12조, 35조, 36조 얘네들은 준용 방식이 아닙니다. 각각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취소는 12조로 갔어. 12조를 가니까 중간에 마침표가 하나 찍혀있네. 마침표 앞에를 일문 또는 전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침표 뒤쪽을 우리가 이문 아니면 후문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이문 쪽을 협의의 소익 규정으로 봅니다. 협의의 소익 규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원고적격은 어디를 보면 된다고? 일문을 보면 된다. 일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조심하셔야 돼요. 취소만 언급하고 있다. 변경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소송법 4조 1호에서 취소를 정의할 때는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소송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변경이 하늘로 붕 떴어. 원고적격으로 오면서. 왜 떴어? 변경은 결론을 보게 되면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취소의 일종이야. 변경이 취소의 일종입니다. 일부 취소가 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말을 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률상 이익 이거였죠. 법률상 이익. 그 얘기했던 판서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법률상 이익은 뭐지? 하고 들어왔어요. 뭐지? 그랬더니 학설이 1, 2, 3, 4설이 있었어.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이설,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더라 이거야. 그중에 통설 판례가 2설, 법률상 보호이설이다 이거였지. 그래서 이제 법률상 보호이익이 뭐니? 봐야 되겠어. 보려고 했더니 법률은 실제법이냐 절차법이냐? 우리가 법 그러면 실체법이야. 그러면 이 친구가 보호하는 이익이면 뭐가 돼? 권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법률상 이익은 권리네 라는 걸 우선 알았어? 그 다음 여기서 법률은 공법이야 사법이야? 공법이지. 우리가 말하는 건 900여 개 개별법 공법을 말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는 사법상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 권리네 라는 걸 알았어. 그래 좋아. 그러면 공권이 성립되면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 공권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뭐랑 뭐가 있다고? 의무부가 사익보호 이게 있단 말이야. 의무부가 사익보호. 법률관계의 쌍방당사자는 한쪽에 권리가 있으려면 반대쪽에 당연히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 쪽에 뭐가 있어야 돼? 국가적 공의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나왔지. 기속이냐 재량이냐. 기속에서는 어때요? 만약에 법률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우리 공법의 규범 구조는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이렇게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
기속행위라고 되면 해야만 하는 거니까 요건을 갖추면 국가는 그 행위를 해야만 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되는데 이거는 실체법에 따라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실체법적 공의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실체법적 공의무가 당연히 인정이 된다. 근데 재량행위가 문제였었지.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전에는 뭐라고 봤어요? 어떤 의무도 없다 이렇게 봤어. 어떤 의무도 없다.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 27조에 뭐라고 돼 있냐? 재량행위도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재량행위도 취소될 수 있다. 취소는 어떨 때 취소하는 거야? 위법할 때 취소하는 거야. 그러면 재량행위에도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된 거지. 위법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의무 위반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재량행위도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재량행위도 이제는 의무가 인정이 돼. 의무가 인정이 되는데 그런 의무를 뭐라고 부른다?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고 부른다.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 그렇다면 의무 부과 부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우선은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제가 의무 부과가 깨졌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예, 그런 것까지는 지금 기본 강의 설명 안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중간중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너무 내가 널브려 버리게 되면은 종잡을 수가 없어. 내가 어디까지 배웠는지. 기본 강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뼈대를 튼튼하게 해야지 나중에 살을 막 갖다 붙일 건데 안 그러면 디스크 걸려. 알겠지? 지금은 뼈를 아주 튼튼하게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디로 가? 사익보 쪽으로 간다. 사익보 쪽으로 간다.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한 그 법에 우리가 공법에서 말하는 법은 다 무슨 법? 강행법규. 강행법규. 강행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강제 적용성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의무 부과성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강행성이라고 하게 되면 거는 강제 적용성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강행법규 그러게 되면은 이거는 강제 적용되는 법규야. 사법에 있어서의 임의법규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그 의무를 부과한 공법에 뭐가 인정돼야 된다?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들어갔죠. 거기에는 상대방이 있었고 제3자가 있었어. 상대방이 있었고 제3자가 있었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원고적 격이 깨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의 원고적 격 깨면 건 사람도 아니다. 그쵸?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상대방한테 불복의 기회를 부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고 한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송을 받아줘라. 이게 바로 직접 상대방 이론이다. 그러면 원고적 격은 어떨 때 문제가 되는 거다?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적 격에 문제가 생긴다.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여기까지 끌어왔고요. 제3자 소송입니다. 제3자 소송인데 제3자라는 것은요, 처분을 하게 되면은 처분의 상대방이 있잖아. 처분의 상대방이 있으면 나머지 다 제3자야. 나머지 다 제3자인데 근데 처분의 상대방하고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을 때가 있고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에게 침익적이면 제3자한테도 침익적이고 이런 상황이면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동일한 이해관계를. 근데 처분의 상대방한테 침익적인데 제3자한테는 수익적이라거나 처분의 상대방한테 수익적인데 제3자한테 침익적이라거나 이렇게 서로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을 때가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3자 그러면 어떤 제3자?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3자 그러면 무슨 제3자? 대립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 문제는 우리가 더 들어갈 때, 더 들여다볼 때 그때 말씀드리고 먼저는 사익보호성 문제가 발생하는 쪽은
대립된 이해관계인 제3자 이쪽이야. 여기서 이제 네 가지를 나눈다 이거야. 네 가지를 1, 2, 3, 4. 첫 번째는 경원자 소송입니다. 교재에도 이 순서로 되어 있죠. 경원자 소송. 두 번째는요 경업자 소송입니다. 경업자 소송. 세 번째는요 경쟁자 소송입니다. 경쟁자 소송. 네 번째는요 인린 소송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경원자 소송부터 봅니다. 경원자. 경원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경원, 경쟁적으로 원하고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원하고 있다. 뭐 항상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관할구역 내에 한 명의 사업자에게만 LPG 충전 사업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LPG 뭔지 알죠? 액화석유가스. 그래서 LPG 충전한 차들 있잖아. 여기서 이제 한 명의 사업자한테만 LPG 충전 사업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정책적으로든 고시든 어디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을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갑이 허가 처분을 신청을 한 겁니다. 사업 허가 처분을 신청을 한 겁니다. 이 사업 허가 처분 이건 특허입니다. 특허예요. 우리 어제 행정행위에는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나눠졌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나눠졌죠. 명령적 행정행위는 뭐와 관련되는 문제야? 의무와 관련되는 문제죠. 형성적 행정행위는 권리와 관련되는 문제죠. 명령 쪽에는 하명, 허가, 면제 3개 있었죠. 형성적 행정위 쪽에는요. 특허, 인가, 대리 3개 있었죠. 그 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위 주체로서 행정청에 의혹하는 효과가 아니라 그냥 법에 정해져 있는 효과가 그대로 발생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4개가 있었죠. 그러면 3개, 3개, 4개 합치면 10개지. 10개. 그 중에 특허입니다. 특허 특별히 허가해 주는 거야. 특별히 허가해 주는 거 LPG 충전 사업 허가. 행정법에서 사업 등장하면 다 공공사업이다. 공공사업이면 100% 특허입니다. 100% 특허예요. 문제 풀 때 막 어렵게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사업 그러면 다 특허야. 알겠죠? 사업 그러면 다 특허고 다 재량입니다. LPG 충전 사업허가 신청을 했어. 신청을 했더니 행정청이 누구한테? 얘한테 사업허가 처분을 이래 해줬더라 이겁니다. 이래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들어갔죠? 을이 들어갔지? 이 친구를 쫓아내야지만 얘가 들어갈 자리가 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거 허가 처분 좀 이상하네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의 상대방은 누구야? 을이야, 갑이야? 처분의 상대방은 통지서 받는 친구는 을이죠. 얘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럼 갑은요. 상대방 아닌 친구는 다 제3자야. 다 제3자니까 얘는 처분의 제3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상 제3자가 제기한 소송이니까 이런 소송을 뭐라 부른다? 제3자 소송이라고 한다. 제3자 소송들이에요. 제3자 소송들이 다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의 원고 적격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인정이 되었던 거를 재작년에 판례가 완전히 인정해버렸어요. 명시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을에 대한 허가 처분입니다. 이게 을에 대한 허가 처분이야. 그러면 이 안에 여기 이제 을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갑도 있겠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백이 을에 대한 허가 처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상대방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 안에는 모두 있는 거냐면 한 명밖에 안 되니까 갑에 대한 거부 처분도 상대방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 명밖에 안 되니까 한 명한테 허가를 했으면 다른 사람은 거부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둘은 양립할 수 없는 배타적인 상호관계, 일방에 대한 허가는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가 경원자 관계, 경쟁적으로 원하는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외형상 분명히 갑은 제3자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갑은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처분의 상대방을 볼 수 있겠지. 이 을에 대한 허가 처분의 상대방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경원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만 확인되면 예, 제3자의 원고 적격은 항상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원자 소송입니다. 이게 경원자 소송이에요. 이건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 신규 N 신규입니다. 신규 N 신규. 양쪽 다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상대방하고 제3자하고 둘 다 신규업자야. 신규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경업자 쪽, 경원자 쪽, 경쟁자 쪽, 인인 쪽 이렇게 저거 이제 공부하면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이 저 4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사례형 기출을 보면 찾기가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으니까 주소만 알면 결론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주소를 찾아야 되겠지. 주소를 찾으려면 이걸로 찾으라고. 신규야. 그러면 경업자 소송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존 신규입니다. 기존 신규. 왼쪽에는 친구가 원고야. 이 친구가 원고인 겁니다. 원고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난 갑이야. 예, 그래서 나는 이 노선의 범위 내에서 버스 같은 경우는 사업 구역별로 줄 수도 있고 노선별로 줄 수도 있는데 이번 노선으로 봅시다. 그래서 노선 사업 면허를 받은 거야. 이 노선에서 내가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었어. 근데 어제 말한 대로 누가 들어와? 예, 대규모 운송 사업자가 또 면허를 받고 우리 노선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예, 이렇게 됐을 때 대규모 운송 사업자한테 나온 그 시내버스 운송 사업 면허가 위법인 거야. 그러면 얘는 갑, 대규모는 을 이렇게 했을 때 갑이 을이라는 신규업자가 이 시장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신규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우리가 경업자 소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신규업자 진입을 배제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갑이라는 영세업자는 그동안 여기서 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독점적으로 운행을 했으니까 여기 타는 사람들의 그 비용은 다 얘가 벌었겠죠. 이게 다 얘들의 영업상 이익이었어. 근데 을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가지고 손님 다 뺏겼어요. 손님 다 뺏겼어. 그럼 이 친구의 영업상 이익이 상당히 많은 부분 침해를 받았죠. 이게 권리 침해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러면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겠지만 이게 권리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뭐라고 했어? 법률상 이익은 공법상 권리라고 했잖아. 공법상 권리라고 했지. 그치? 권리 침해냐 아니냐를 봐야 돼. 그럼 먼저 뭘 보냐면 기존 업자가 얘도 들어올 때 허가를 받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 들어올 때 기존 업자도. 그렇죠? 그럼 기존 업자가 들어올 때 받았던 허가가 뭔지를 보세요. 뭔지를 보시라고. 그게 특허야 아니면 허가야. 이거야. 특허야 아니면 허가야.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였지. 그다음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였지. 특허는 권리 설정 행위입니다. 권리 설정 행위야. 허가는 금지 해제 행위입니다.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금지돼 있던 걸 해제시켜서 자유롭게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도록만 허용해 주는 거야. 오케이? 하나는 권리 설정, 하나는 금지 해제, 특허, 허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 친구가 받았던 게 기존 업자가 들어올 때 받았던 게 특허면 이 친구의 영업상 이익은 권리인 거야. 그게 이 친구의 권리인 거야. 그러면 그 침해는 권리 침해가 맞는 거야. 권리 침해가. 기존 업자가 들어올 때 받았던 게 특허면 이 친구의 이익 침해는 권리 침해인 거야. 그럼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친구가 기존 업자가 들어올 때 받았던 허가가 허가면 그게 허가면 단지 얘는 금지 해제만 받고 들어온 거지 권리를 설정받은 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딴 놈이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영업 이익이 침해됐다 하더라도 이건 권리 침해가 아닌 거예요. 예, 이건 그냥 사실상 또는 경영상 이익의 침해로 끝나는 거야. 권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봅시다. 시내버스 운송사 면허는 특허야 허가야? 특허야 허가야? 아까 뭐라고 했어? 사업.
행정법에서 사업, 그러면 다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면 그건 다 특허라고 했잖아. 특허. 그치? 특허니까 얘는 원고 적격 인정이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허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허가를 들어갑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친구가 먼저 들어와서 여기서 빵집을 하고 있었어. 빵집을. 또 확인 못했어. 내가 지금 많이 바빠. 노량진의 빵집 이름을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다시 또 신림도 걸 사용하겠습니다. 거기에는 BS 몽떼, 저 공부할 때도 있던 빵집이야. 걔 혼자밖에 없었거든. BS 몽떼라는 빵집이 있어요. 그때는 막 사실상 3만 명 막 이렇게 막 행생 막 2만 명 이렇게 해서 신림동이 될 때였습니다. 노량진 사람 많았어. 지금은 가면 유령 도시야. 유령 도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장사하시는 분, 사장님만 계셔. 그래서 서로 이 술집 사장이 이 집 가서 술을 먹고 이 술집 사장이 여기 와서 술을 먹고 서로 팔아줘. 미친 짓들을 하고 앉아있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도 동네를 안 떠. 참 애정들 깊어. 그렇죠? 이런데 이제 막 고식당 미어 차고 막 정보할 때는 막 식당 밥 한 번 먹으려면 그때면 1,200원, 1,300원 그랬거든 밥이. 요즘 좀 많이 비싸졌죠. 그래서 그것도 막 줄 서서 먹고 막 그래야 되는 거야. 그 밥 한 번 먹겠다고 그지같이 막 그냥 줄을 막 30분씩 서고 막 싸니까, 그치, 싸니까 그렇게 먹었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빵을 안 먹었어. 빵 먹을 돈도 없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 그치? 젊은 친구들 들어오면서 이 추리닝 패션과 스레빠 패션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구두를 신기고 다니고 시작하고 멀쩡한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빵을 먹네요. 고식당이 다 망해 나가면서 빵집들이 이제 장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집이 처음에 누가 있었어? PS 몽떼가 있었어. 역시 신림동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군. 딱 그래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누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제빵왕 김탁구가 들어온 거예요. 제빵왕 김탁구가 지금까지 빵의 왕은 2명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김국진 있었고 그다음 김탁구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이 지금까지 다 먹었단 말이야. 김국진 빵, 김탁구 빵 2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김탁구가 빵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와갖고 빵집을 딱 열었는데 시작과 동시에 첫 달에 BS 몽떼와 시장을 5대5로 나눠 먹은 거야. 5대5로. 그래서 월 매출이 1억이었는데 5천 나눠줬다. 그러면 이제 BS 몽떼는 기분이 나쁘기 시작을 하지. 그치? 이 새끼 뭐라.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맛있는지 볼까? 그리고 딱 갔어. 딱 가서 사 먹어봤더니 맛있어. 역시 명불허전이로군. 근데 허전한데 뭔가 허전해. 뭐가 허전하지? 가보니까 얘가 빵은 잘 만드는데 법을 몰라. 그치? 장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시설 기준을 못 갖춘 거야. 허가가 위법이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이 안 된다고. 식품위생법상 이렇게 제과점 영업허가,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입니다. 허가야. 그래서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우선 일반적으로 금지를 해두고, 그리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러한 위험은 이제 사라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럴 때 금지를 해제시켜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금지 해제 행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BS 몽떼 사장은 원고 적격 흠결로 각하받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허가야. 허가인데, 허가면 원고 적격 인정 안 되지? 근데 허가인데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담배를 파는 거지. 담배를 팔면 괜찮아요. 담배. 담배 가게 아가씨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담배 가게 이런 노래가 있어. 그렇죠? 우리 때는 그거 한번 부르면 아주 자지러졌어. 요즘에는 안 되죠. 그런 거 안 먹혀.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이제 담배 가게 아가씨를 보려고 담배를 사피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실제 상황이에요. 그리고 편의점. 이 1층의 편의점 알바 난 이거 자르는 게 내 올해 목표야. 정말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어. 그치? 막 때리고 싶은 거 막 참는 게, 정말 하루의 일이야. 들어가 인사도 안 해. 담배 하나 주세요. 그럼 담배 던져, 이 새끼가. 그리고 카드를 주면 카드를 막 넣고 그냥, 이래버리는 거. 미쳤나? 와,
나는 우선 뭐 손님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장유 유서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봐도 지보다 내가 한 20살은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이거 안 되겠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자를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작전을 좀 예쁘게 짜보려고 한. 여러분들 느끼죠? 그죠? 예, 1층에 그냥 싸가지 밥 말아 먹었어요. 밥을 하나 좀 갖다 줄까? 말아 먹으라고. 예, 편의점에 있죠, 밥이. 예, 알아서 말아 먹고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또 치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뭐 까먹었잖아. 담배, 그치? 담배야, 담배. 근데 담배는 담배 사업법에 이런 게 있어. 예, 여러분 이제 술 먹다가 선배가 담배 사와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담배 사와 그랬을 때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 그치? 담배 요즘에 한 5,000원 하잖아? 그러면 최소 10,000원짜리 이상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 후배들이 안 갑니다. 왜 안 가죠?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 담배 사업법에 보게 되면은 담배 소매에 있는 반경 50m 안에 한 놈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뭐라 불러? 거리 제한 규정이라고 불러. 거리 제한 규정. 반경 50m 안에 한 명만 담배를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끝에서 내가 술을 먹고 있었으면은 사러 갈 때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심부름값이 최소 5,000원 이상이 지급이 돼야지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후배들 담배 심부름 시킬 때는 확실히 좀 지워 주세요. 안 그러면 본인이 사러 가시고. 왜? 담배 사업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담배 사업법 때문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왜 두는 걸까? 거리 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바로 이것은 과당 경쟁 때문에 발생하는 영업자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영업자들의 개인적 이익, 즉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되고 있다. 이겁니다.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사익보호성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거잖아. 그치? 사익보호 취지가 인정이 된다.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요. 가학성 허가라고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담배를 팔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담배 사업법 보면은 뭐 지금은 엄격해요. 옛날에는 저희 때는 그 뭐 만화방에서 담배 팔고 오락실에서 담배 팔고 담배는 입에서 물고 있고 학교에서 강의실에서 담배 피고 선생님도 같이 피고 항상 이러다는 엉망진창이 된 시절이 있었죠. 예. 모두가 행복하던 시절이었어요. 같이 폐암 걸릴 수 있었던 공평 분담의 원칙이 실현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라고 되냐? 법에 이렇게 돼 있어. 만화방에서 담배 금지, 뭐 여기 금지, 청소년 출입 금지, 뭐 다 금지. 담배는 가게에서밖에 못 팔아 이제 거의,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가 이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의리라는 친구가 들어왔는데 만화방에서 담배를 팔겠다고.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을 받았어요. 이거 허가입니다. 이거 허가거든. 허가인데 판례는 없고요. 행정심판 재결례가 바가지로 있습니다. 특허 아니고 허가가 쭉 있어요. 허가니까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 인정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거리 제한 규정. 이제 세 개를 비교하시면 경업자수용 끝. 그 다음에 경쟁자수용입니다. 경쟁자수용. 이건 기존. 얘는 기존업자와 기존업자의 관계야. 기존업자 왼쪽이 원고입니다. 왼쪽이 원고. 이건 문제 안 나와요. 그냥 이제 대충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마켓. 마켓. 시장인데 이게 이제 시장인데 이 시장에 누가 있냐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가 있는데 이 시장의 규모는 200억 정도가 됩니다. 200억. 이건 뭐 특활비에도 뭐 갖다 댈 것도 안 되죠. 이건 뭐 거의 껌값입니다. 그렇죠? 껌값입니다. 한 4천억 정도는 해먹어야지 좀 해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200억 되는데 이 친구가 100억 정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용호상박, 그치? 막 싸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의 정책에 맞는, 일을 하는 게, 기술 개발을 하는 게 갑노루구나! 이러는 거야. 갑노루구나! 그래갖고 얘한테 뭐를 해줘요? 자금 지원 결정 처분을 하는 겁니다. 자금 지원 결정 처분을 돈 주겠다라는 거야. 돈을 얼마를 주면 될까요? 100억. 100억.
이거라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면 좋겠죠? 네, 그래요. 그 앞에 거는 만질 수 있어, 이렇게는. 근데 이건 잘 못 만져, 그쵸?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하면 좋아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100억을 딱 줘. 그러면 얘하고 싸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우선 기본적으로 체급의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그쵸? 예, 돈 많으면 장땡이야. 그쵸?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럴 때는 예, 카오클라이하고 최용만하고 싸운 걸 생각을 해보세요. 최용만 같은 체급에서 싸움을 제일 못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게 최용만이야. 그런데 카오클라이는 이겨요. 왜? 키가 자기 반이거든. 예, 이래 때리면 돼요. 이렇게 때리면 죽어요. 그게 뭐야? 체급 자체가 달라졌어. 체급 자체가. 그러면 얘는 뭐야? 퇴출이야. 그쵸? 퇴출이야. 게임 끝.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돼버려. 그럼 이 친구의 경영상 이익이 너무 심각하게 침해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불리한 경쟁관계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도산이야. 끝. 이럴 때 과연 얘가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할까? 원고적격이 인정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저분의 상대방 제3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원고적격이 인정될까 안 될까? 돈 주는 거 있죠? 돈 주는 거는 법의 근거가 필요가 없어요. 법의 근거가 필요가 없으니까 법에서 뭐 사익보호 취지가 얘를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된다 안 된다 이거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에서 그것도 이제 법이 다 바뀌어서 의미가 없는데 병마개 제조업자가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그것만 나와. 여러분들한테. 뭐냐면 우리 헌법 15조에 헌법 15조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헌법 15조에 여기서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인데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경쟁의 자유가 여기서 도출이 되거든요. 헌법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테고 굳이 이걸 알 필요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보세요. 15조로부터 도출되는 경쟁의 자유는 저 자금 지원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그냥 판시해버렸어요. 이다. 뭐래요?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해서 원고적격을 냅다 인정시켜버린 건데 이게 처음이다 끝이에요. 헌법상 기본권 가지고 원고적격 인정시킨 건 이게 처음이자 끝입니다. 다시는 없습니다. 환경권도 깨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거 한 개, 그게 바로 경쟁자 소송. 이 상황이에요. 경쟁자 소송. 그 다음에 인인소송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인인소송은 얘기가 길어. 얘기가 길어.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5분 복습법 들어가시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수업이 1교시 끝날 때마다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간단하게 이런 말 했지? 이런 말 했지? 이렇게 했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는 겁니다. 이 5분간 복습을 했냐 안 했냐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갖고 복습 시간을 최소 3시간 단축시킨다. 알겠어요? 이렇게 5분만 머리로 한번 떠올려 보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중간중간 머릿속에 자동 구조화가 돼요. 자동 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가면 30분이면 복습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수업 들었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복습해야지 피면은 4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4시간. 그 시간 있으면 주무세요. 알겠습니까?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잠입니다. 시간 있으면 주무시지 복습 시간 너무 오래 끌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5분 동안 복습하고 집에 가서 30분만 딱 복습하고 빠지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뒤에 시계 10분입니다. 2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